네, 안녕하세요. 송민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전공인 뇌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학문이 사람들한테 악용되기보다는 우리 사회와 사람들한테 좋게 쓰이는 바람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대한 책이나 칼럼을 쓰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뇌와 뇌과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자주 어떤 부분들을 오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모아서 뇌와 뇌과학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시리즈를 구성했습니다.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제가 뇌과학자이자 그리고 뇌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가지고 있는 신념은 뇌과학이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이런 존재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뇌과학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막상 뇌과학이 어떤 학문인지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과학이 학제적인 특성이 워낙 강해서 이게 이해하기가 딱 와닿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뇌과학이 어떤 학문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은 뭐 하는 학문일까요?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마 중학교 때 이때 배우셨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손이나 발에도 이렇게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런 게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온몸에 퍼진 신경계가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뇌과학, 브레인 사이언스라는 표현보다는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라는 표현이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즉 뇌과학은 이런 신경계의 구조와 원리,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뇌과학, 신경과학 외에 뇌공학, 신경공학 이런 표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학문들의 차이는 뭐냐면 과학이냐 공학이냐에 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면 과학, 그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쓸모있는 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면 신경과학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뇌를 가지고 컴퓨터를 조정하는 어떤 장치를 만든다. 그러면 신경공학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리즈에서는 뇌공학, 신경공학도 약간 다루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신경과학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이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뇌과학이라는 표현이 너무 널리 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뇌과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마음, 지능, 정신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계세요. 그러면 뇌과학은 인지과학, 심리학, 교육학, 이런 정신병리학 이런 학문들을 다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하다 보면 뇌과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뇌과학 이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두 가지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뇌과학이 서로 다른 여러 학문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상호작용이 많은 거죠. 일단 신경계가 생체 구조물이기 때문에 생물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마음이나 정신과 관련된 정신병리학, 심리학, 인지과학과도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신경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게 커졌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의 도움이 있어야 좀 더 원활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뭔가 지능이 구현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봄으로써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쓸모있는, 실험하는 데 필요할 만한 가설을 제공하는 데도 인공지능이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뇌과학이 쓰이기도 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뭔가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지능을 구현하는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두상이 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 동작 원리 이런 것을 인공지능에 잘 반영해서 넣으면 실제로 인공지능의 기능이 개선되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분야라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학회에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인공지능 가지고 뇌가 할 수 있는 거 다 구현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뇌과학에 조금 가깝게 생물 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발끈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뭐 학문이 상호작용하는 게 듣기도 좋지만 실제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의수, 로봇공학과도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일 때는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미 한 송이를 들어 올린다. 그러면 장미를 으스러뜨리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으려면 그 들어 올릴 때 감각을 정확하게 뇌로 보내야 되고 그걸 잘 분석해서 운동신경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정보를 읽어드려서 로봇 손이라든가 로봇 다리를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인공의수, 인공의족을 만들려면 신경과학 정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야의 상호작용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케팅, 법학, 교육, 건축, 윤리 뭐 이런 단어들 우리 삶과 사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들인데요. 이런 분야들과의 상호작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다학제적이고 융합학문이라는 것이 뇌과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융합, 다학제는 우리가 일단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왠지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좀 막연하죠. 특히 뇌과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뇌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이거 내가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좀 막연한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혹은 뭐 서로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융합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이거를 저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해를 좀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처음 입학할 때부터 뇌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학에 뇌과학학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조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뇌는 이제 생체 구조물이니까 생물학을 전공해야 될 것 같은데 생물은 암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이 들어가시면 외우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라고 하세요. 근데 외우는 게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경세포들이 전기신호를 주고받으니까 내가 전자과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적 경시를 좀 준비해온 것이 있었고 또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수학과랑 전자과랑 복수 전공을 해야지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딱 섰습니다. 근데 카이스트 전자과가 빡세요. 좀 빡센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과서에 있는 지식들은 실험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지 알고 있는 걸 실험한 게 아니다 라는 철학에 따라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먼저 실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실험하는데 하루 밤새고 실험하는데 하루 밤새고 결과보고서 하는데 하루 밤새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나의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수학과랑 생물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전자과는 한 대여섯 과목 들은 선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생물과의 신경생물학, 뇌과학 수업이 좀 드물었어요. 그래서 교양으로 있던 심리학 수업을 그리고 심리학 관련된 책 같은 걸 읽으면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수학, 생물학, 전자공학, 심리학 이렇게 다른 학문들을 조금씩 다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공이 다르다는 게 내가 얻는 지식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식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공이 다른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해저를 탐험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나면은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자들, 예를 들어 생물학 같은 사람들은 보면 이상하다, 심해는 빛이 없는데 물고기 색깔들이 왜 저렇게 알록달록하지? 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전자과처럼 엔지니어링 한 사람들은 저 잠수함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관심을 갖는 방식과 세상을 보는 방식이 되게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딤돌을 놓으면서 뭔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뇌과학이라는 경우에는요, 신경계의 원리가 굉장히 넓은 어떤 호수 가운데 떠 있는 섬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섬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내 위치에서부터 돌을 하나씩 놓아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의 높이가 예를 들어 이만한데 이만큼 깊은데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구 수단,
지금 시대에 가능한 연구 수단과 나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돌을 요령껏 이렇게 잘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놓는 돌이 나의 연구 주제, 곧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놓고 그 돌인대로 한 걸음 이렇게 딱 나아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그럼 그렇게 나아간 만큼 그 위치에서 다시 또 돌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학문의 발전이고 연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질문이 바뀌게 돼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요거는 제가 뇌과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을 정리한 노트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기시감이란 뭘까? 내가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미묘한 마음의 차이를 알아차릴까? 감동이라는 뭘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습니다. 굉장히 좀 일상적인 질문들이 많죠. 그리고 요거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제목은 강화학습을 위한 동적 자원 활당과 관련된 도파민 활동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좀 포괄적이고 좀 일상적인 나의 그때 그 당시의 위치와 관련된 것에서 좀 더 일상과 관련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더 전문적이고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변해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 나는 나중에 뇌과학자가 돼서 알츠하이머를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뇌과학자가 됐을 때 알츠하이머가 다 해결됐으면 어떡하죠?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질문이 바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 위치에서 돌 놓으면서 가다가 보면은 다른 전공들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비교적 가까운데 비교적 신경과학이라고 할 만한 테두리 아래로 모이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생물학 시작해 볼까요? 제가 학부생일 때는 DNA, 유전 물질이죠. 이 유전 물질이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발현되는 요 과정이 그리고 뭐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물질들이 에너지가 대사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이 차지하는 위상, 위치가 생물학에서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생물학과에서 신경과학을 하는 교수님 연구실에 가보면 그 연구실에서는 그 신경세포 두 개가 가까이 인접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 시냅스에서 어떤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가, 이 단백질이 얼마나 발현되는가 하는 것이 시냅스의 크기나 성장, 생성에 얼마나 관련되는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과학 이런 데로 가보면 인지과학은 컴퓨터가 막 애니악 이런 데가 막 등장했을 때 그때 시작된 싹튼 학문입니다. 요 무렵에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의 논리 연산에 비유해서 이해하려는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인간의 고등한 기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기억, 언어, 추론, 지각, 주의 집중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과학 배경이 강하신 분들이 뇌를 연구한다. 이러면 이분들은 뇌의 기억, 언어, 아니면 지각,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백그라운드인가에 따라서 연구하는 주제가 조금씩 다른 거죠.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컴퓨테이셔널한 특징이 강해요. 컴퓨터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 드물게도 뇌과학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신경세포의 활동을 컴퓨터 모델로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을 만들거나 굉장히 이론적인 연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디딤돌 놓으면서 오다 보니까 대충 이제 신경과학, 뇌과학이라고 할 만한 범위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전자과에서 신경과학이라고 할 만한 거랑 관련된 거 하는 교수님 두세 분, 생물과에 두세 분, 인지과학과에 두세 분, 이렇게 여러 학과의 교수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러다가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fMRI 이런 것처럼 뇌를 연구할 수 있는 수단이 발전하고 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면서 이런 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을 이제 한 곳에 모으고 추가 임용을 하면서 뇌과학 프로그램, 뇌과학 학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뇌과학이 지금만큼 커지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커졌다고 해서 뇌과학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화목하게 연구를 하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네, 자기 배경이 다 학부 때 배웠던 생각하는 스타일, 세상을 보는 스타일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학 배경이 강하신 분들은 왜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를 해서 이렇게 정의를 되게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변수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해서 굴러가는지 프로그램을 짜시게 되는데, 전산 배경이 강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심리 활동의 어떤 일부를 변수로 딱 정해놓고 이걸로 모델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이 모델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이렇게 살짝 고려를 좀 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물학 베이스가 강한 분들은 실험을 딱 해보면 알아요. 행동 수준에서나 혹은 뭐 단백질 수준, 세포 수준에서 온갖 다양성이 있다는 걸 알기 싫어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연구를 할 때는 비교 기준점에 해당하는 그 대조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실험적인 조치를 취한 실험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재현 가능하게 나타날 때만 우리는 이거는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려면 그 각각의 대조군 안에서의 차이, 그다음에 뭐 실험군 안에서의 차이는 비교적 적어야 돼요. 근데 다양성이 너무 큰 거예요. 하다못해 생쥐 실험을 한 마리 해도 쥐마다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약간 그런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데 모델링을 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 대충 이렇게 밀어버리고 하시니까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생물 하시는 실험하시는 분들 중에는 모델링을 도대체 왜 하냐, 실험하면 되지, 그거 어차피 가짜고 허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걸 신경을 써서 모델링을 내면 이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디테일에 신경을 써서 모델 측면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측면이 부족하다, 학문적인 기여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지적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니 융합이라고 하는 게 말은 참 아름답지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일단 전공마다 언어도 너무 다르고 대상을 보고 분석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게 교류가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이 누적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 어려운 걸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융합에 분명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뇌는 여러 신경세포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대한 네트워크죠. 예전에는 이 네트워크로서의 뇌를 연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트워크로서의 뇌를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연결된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걸 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고요. 한 연구실에서 신경세포가 뭐 860억 개나 되는데 이걸 다 측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미국에서 한 2010년쯤에 휴먼 커넥톰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커넥톰이라는 거는 뭐냐면 커넥트는 연결이죠. OME는 뭐냐면 전체, 무슨 통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놈에서 G는 유전자죠. 거기다가 OME가 붙으면 게놈, 유전체, 유전자 전체를 말하는,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전체를 말하는 게 되고, 커넥톰이라고 하면 뇌 속에 있는 연결 전체를 다, 신경 연결 전체를 다 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먼 커넥톰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뇌 속 신경세포들 전체의 연결과 이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의 휴먼 게놈 프로젝트급에 해당하는 그 대규모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또 시작이 돼요. 이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경세포들의 활동이나 구조를 측정하는 기술, 그리고 이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킴으로써 뇌의 연구와 관련된 연구의 산업화, 신경공학을 진전시키겠다라는 걸 목표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했던 정부 그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백에서 뭐 수천 개, 수만 개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는 이제 뭐였어요?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네트워크에 걸맞는 분석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뭐 통계물리학이나 수학과에서 뭐 인터넷 같은 아니면 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 데이터와 주제를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통계물리학이나 수학과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두 분야 사이에 융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필요만 있다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몇몇 사람들이 해보고 괜찮다라고 하는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제 네트워크의 통계 물리학이나 수학적 기반이 약한 사람들도, 관련된 분석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논문 같은 것들이 몇 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나오는 연구 출판된 결과들을 보면서 좀 괜찮다 싶으면 그 통계 물리학을 하시는, 아니면 그 네트워크 분석을 하시는 연구자들과 뇌과학 연구자들이 가끔 만나서 뭐 이제 저널 클럽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걸 하게 돼요.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축적해 가다가 이거 좀 할만하다 싶으면 이제 같이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협력 연구가 점진적으로 진전이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시간이 누적되면서 서로 이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이 그림 안에 있는 여러 분야들이 서로 융합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융합이 되기 때문에 뇌과학자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개별 연구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도를 놓아왔는지에 따라서 알고 있는 범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면은 이런 그 정도의 위치의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요. 심리학이나 뭐 인지과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 하사비스 그런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수학과 생물학과 복수 전공하고 뭐 쥐 실험을 많이 했던 제 정도라면 아마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뇌과학 전공자가 알 수 있는 범위는요, 글쎄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5%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분야를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본 과학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만물 박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만물 박사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한 내용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 얽힌 모든 내용을 다 알 것이라고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씩 다른 내용을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뇌과학이라는 학문을 구성합니다. 이제 이 뇌과학이 사회에 직접 적용된 사례를 살펴본다고 하면 훨씬 더 다양한 뭐 제도나 법률이라든가 뇌과학 온갖 내용을 알고 있는 훨씬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야지만 그 내용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겠죠.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전문가라면 다 알아야 된다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 뇌과학에서 특히 좀 과학치고 좀 특히 독특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과 사회에 직접 관련된 그 부분과의 상호작용이 많다는 건데요. 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들쭉날쭉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이 많이 늦춰졌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8시, 7시 반까지 등교를 했었어야 됐는데 최근에는 9시로 많이들 늦어졌습니다. 이거는 청소년기에는 성인보다 하루 생활 리듬이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학생들이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뭐 쥐 같은 다른 동물들도 청소년기가 되면 생체 리듬이 조금씩 뒤로 밀린다고 해요. 이게 청소년들만 이상한 건 아니고요. 반대로 노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죠. 이렇게 한 그룹에 잠을 자는 시간대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밤새 누군가 한 명은 항상 깨어 있게 된대요. 네. 그래서 망을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진화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하루 생활 리듬이 늦어요. 근데 늦은데도 불구하고 성인하고 똑같은 출근 시간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수면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뇌 발달에도 안 좋고요. 우울감이나 짜증도 늘어난다고 해요. 성적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서울 경기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시간이 늦어졌던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계는 그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하는 특징이 굉장히 커요. 미국에서 한 7,500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18살에서 68살 사이의 사람들에게
뭐 내향성, 외향성 같은 이런 성격이 향후 10년간 얼마나 변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자기는 별로 안 변할 것 같대요. 근데 또 물어봤습니다. 아, 그러면 지난 10년간 얼마나 변한 것 같나요?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좀 변했다는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한 20살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20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10년 동안 안 변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30살한테 물어봤더니 30살들은 아, 나 지난 10년 동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내 나이 때는 안 변할 거라고 믿지만 10년 지나서 보니까 나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변할 거라고 믿지만 항상 변해간다는 겁니다. 성격이. 성격뿐만 아니라 가치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원칙에 대해서는 심지어 성격보다 변화 차이가 크죠. 난 안 변할 거야 라고 믿었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겪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데도 내가 변할 거라는 것을 모르면 변화의 방향을 주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 지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뇌과학을 통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발달 과정이 어떤지를 잘 이해한다면 그것을 우리 삶이나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겠죠. 뇌과학이 사회를 변모시키는 일은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마스터 시리즈가 뇌과학을 알고 뇌과학에 대한 알을 삶과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